이거 너 같은 밥통 수준에 딱 맞는 거야. 옛다 위자료다 생각하고 이거라도 들고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여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40년을 내가 당신 그림자처럼. 아, 시끄러워. 재수없게 질질 짜지 말고 그 냄새나는 가방 들고 나가라고. 내 말 안 들려? 아버지 말씀 안 들려요? 엄마, 눈치 좀 챙기고 빨리 나가요. 우리도 아버지 비위 맞추기 힘들다고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대박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쾅 마이너스.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렸다. 문이 닫히며 일으킨 바람이 내 얼굴을 때렸다. 아니, 바람이 아니라 비참함이었다. 도어록이 잠기는 띠리릭 소리가 마치 내 인생의 종말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들렸다. 나는 현관문 앞에 주저앉지도 못한 채 멍하니 그 차가운 철문을 바라보았다. 손에 들린 것은 남편 박태섭이 내동댕이 치듯 던져준 낡아빠진 검은색 서류 가방 하나뿐이었다. 12월의 칼바람이 얇은 카디건 사이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살을 애는 추위보다 더 시린 것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배신감이었다. 40년이었다. 22, 꽃다운 나이에 시집와서 치매 걸린 시어머니 똥오줌 받아내고 까탈스러운 시아버지 밥상 하루 3끼 차려내며 보낸 세월이 40년이었다. 태섭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녀도 사업이랍시고 돈을 날려먹어도 나는 그저 가정을 지키는 것이 여자의 도리인 줄 알고 참고 또 참았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이혼 서류와 늙고 냄새난다는 모욕뿐이었다. 엄마, 그러게 평소에 아빠한테 좀 잘하지 그랬어. 마지막 순간 딸 민지가 내게 했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혀 빠지질 않았다. 내가 아빠한테 뭘 더 어떻게 잘해야 했니? 내 등록금 마련하느라 식당 설거지 다니면서 손이 다 부르트도록 일한 게 죄였니? 아빠가 바람 피워서 밖에서 나아온 자식 챙길 때도 너희들 기죽을까봐 입 다물고 산 게 내 죄였니? 자식 놈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아빠가 퇴직금 두둑이 챙겨 나오니 그 돈 떨어질까봐 제 어미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꼴이라니. 다리가 풀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아파트 복도 계단에 털썩 주저앉았다. 센서 등이 깜빡거리다 꺼졌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기분. 내 인생이 딱 이 꼴이었다. 40년을 불 밝혔지만 결국 건전지 다 된 전구처럼 버려진 신세. 품에 안은 서류 가방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다. 태섭이 10년 전쯤인가 사업한다며 들고 다니던 그 가방이었다. 위자료? 이게 위자료라고? 태섭은 나를 내쫓기 직전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이 가방을 꺼내 던졌다. 돈 한 푼도 못 줘. 내가 해온 게 뭐 있다고 재산 분할이야? 대신 이거 가져가. 내가 좋아하는 추억이나 잔뜩 들어있으니까.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내 수준에 딱 맞아서 주는 거야. 기가 찼다. 뻔뻔한 그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지만 나는 바보처럼 눈물만 흘리며 쫓겨났다. 갈 곳이 없었다. 친정은 부모님 돌아가신 지 오래고 오빠네와는 연락 끊긴 지 10년이 넘었다. 수중에 있는 돈이라곤 쌈짓돈으로 모아둔 현금 5만 원과 교통카드가 전부였다. 일단 이 건물, 아니 이 동네를 벗어나야 했다.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봐 두려웠다. 어머, 영숙 씨 아니에요? 이 밤중에 짐 가방 하나 들고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올 동네 아줌마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나는 도망치듯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상가 거리를 지나 허름한 모텔들이 모여있는 뒷골목으로 향했다. 찜질방을 갈까 했지만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에서 내 처량한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오늘은 오늘 하루만큼은 혼자 있고 싶었다. 아니, 혼자서 마음껏 소리 지르고 울고 싶었다. 하룻밤에 3만 원이요. 카운터에 앉은 주인 할머니는 나를 힐끗 보더니 무심하게 열쇠를 던져주었다. 곰팡이 핀 벽지, 담배 냄새 찌든 이불. 내가 들어선 방은 내 인생의 현주소 같았다. 나는 방문을 잠그고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침대 귀퉁이에 앉았다. 그리고 무릎 위에 올려둔 그 낡은 서류 가방을 내려다보았다. 버려야 했다. 저 인간이 준 건 다 쓰레기니까. 당장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버려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쓰레기라면서 왜 굳이 이걸 챙겨서 던져줬을까? 태섭은 귀찮은 건 질색하는 인간이다. 쓰레기라면 그냥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리면 그만인데 굳이 위자료라는 말을 붙여가며 내게 주었을까? 조롱하려고? 마지막까지 나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가방의 잠금 장치를 거칠게 잡아당겼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녹슨 버클이 풀렸다. 가방 뚜껑을 열자 매캐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쿨럭, 쿨럭. 아이고 먼지야. 손을 휘저으며 가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예상대로 잡동사니들이 가득했다. 태섭이 예전에 쓰던 낡은 수첩, 다 쓴 볼펜,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서류 봉투 몇 개. 태섭이 10년 전쯤 대박 사업이라며 여기저기 투자하고 다닐 때 들고 다니던 것들이었다. 결국 그 사업들은 모조리 망했고 빚쟁이들이 집으로 쳐들어와 밥상을 엎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때 내가 식당 설거지를 시작했었다. 빚 갚느라. 나쁜 놈. 진짜 쓰레기만 담아서 줬구나. 내가 내 똥 치우는 청소부냐? 서류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다. 묵직했다. 봉투 겉면에는 미래개발 주식회사, 강원도 정선 임야 같은 글씨들이 휘갈겨 쓰여 있었다. 태섭이 술에 취해 들어와서 이거 나중에 다 돈 되는 거야. 당신은 몰라. 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그 땅 문서와 주식 증서들이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미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었다. 그 회사는 부도나서 사장이 야반도주했다는 뉴스를 내 눈으로 봤었고 강원도 땅은 맹지길이 없는 땅나서 팔지도 못하고 세금만 나간다고 태섭이 투덜거렸던 곳이었다. 이걸 나한테 왜? 아, 세금 내기 싫어서 나한테 떠넘긴 거구나. 역시 박태섭다웠다. 이혼하면서까지 재산세, 보유세 낼 돈 아까우니까 명예 넘기는 척하면서 이 골칫덩이들을 내게 짬처리한 것이다. 나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다. 하하, 하하하, 미친놈. 정말 끝까지 지독한 놈이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좁은 모텔방을 채웠다. 봉투를 바닥에 쏟아부었다. 누런 종이 뭉치들이 침대 시트 위로 흩어졌다. 찢어버리려고 했다. 이따위 것들 다 찢어서 변기에 내려버리고 싶었다. 그런데 종이 더미 사이에서 낯선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다른 서류들과 달리 비교적 깨끗한 흰색 봉투였다. 겉에는 아무런 글씨도 쓰여 있지 않았다. 이건 뭐지? 떨리는 손으로 흰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 입구는 풀로 단단히 붙어 있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빳빳한 서류 한 장과 작은 메모지였다. 메모지에는 태섭의 글씨가 아닌 전혀 모르는 낯선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영숙 사모님께 박태섭 사장님께서 폐기하라고 하신 서류들입니다만 혹시나 하여 따로 챙겨둡니다. 훗날 사모님께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마이너스 김 실장 드림. 김 실장?
태섭이 예전에 데리고 있던 직원 김 과장을 말하는 건가? 그 사람은 태섭에게 월급도 못 받고 쫓겨났던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런 메모를 남겼을까?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서류를 펼쳐보았다. 주식 보관증 마이너스 주 그린 바이오 테크 수량 10만 주 발행일 2013년 5월 10일. 그린 바이오 테크?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태섭이 투자했다가 망한 회사는 미래건설 아니었나? 이건 언제 샀던 걸까? 주식 보관증이라면 아직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라는 건데 망한 회사의 비상장 주식은 정말로 벽지보다 못한 쓰레기다. 에이그, 이것도 망한 회사 주식이겠지. 김 실장 그 양반도 참 줄 거면 돈이나 좀 주지. 나는 서류를 대수롭지 않게 옆으로 치워두려 했다. 그때였다. 켜놓은 TV 뉴스에서 앵커의 목소리가 귀에 꽂혔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바이오 열풍을 타고 코스닥 우회 상장을 확정한 기업이 있어 화제입니다. 난치병 치료제 개발로 주목받고 있는 그린 바이오 테크가 그 주인공인데요. 상장 시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TV 화면을 바라보았다. 화면 하단에 붉은색 자막이 흐르고 있었다. 그린 바이오 테크, 다음 달 코스닥 상장 확정. 공모가 예상 밴드 15만 원, 20만 원. 그린 바이오 테크? 내 손에 들린 서류를 다시 내려다보았다. 주식 보관증 마이너스 주 그린 바이오 테크 글자 하나하나가 내 눈동자에 박히듯 선명하게 들어왔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손이 심하게 요동쳤다. 10만 주? 10만 주라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계산이 되지 않았다. 10만 주에 15만 원이면 15억? 아니, 150억?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헐떡였다. 이게 꿈인가? 내가 너무 비참해서 미쳐버린 건가? 태섭이 나를 놀리려고 가짜 서류를 넣어둔 건 아닐까? 아니, 김 실장의 메모는 뭐지? 태섭은 폐기하고 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태섭은 이 주식의 존재를 모르거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버린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다. 액정이 깨진 낡은 폰. 검색창에 그린 바이오 테크를 입력하는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몇 번이나 오타가 났다. 검색 결과 그린 바이오 테크 관련 기사 10년의 연구 결실, 기적의 항암제 개발 성공, 대박 신화 예고, 토론방 이 주식 옛날에 장외에서 500원에 거래됐던 거라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 로또 맞았네. 500원. 태섭은 아마 500원, 아니 그보다 더 싼 가격에 술김에 혹은 누군가의 권유로 샀다가 잊어버렸을 것이다. 그리고 회사가 망한 줄 알고 서류 가방 째로 구석에 처박아뒀겠지. 그게 지금 150억?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해보았지만 내 목소리 같지 않았다. 모텔방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눈앞에 있는 낡은 서류 가방이 갑자기 황금으로 만든 상자처럼 보였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강원도 정성군. 임야. 태섭이 똥땅이라며 욕하던 그 땅. 혹시 이것도? 나는 미친 사람처럼 다시 검색창을 두드렸다. 강원도 정선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카지노 인근 대규모 리조트 단지 조성 확정. 땅값 들썩 집원 확인 산 24번지 일대 리조트 정중앙 노른자 윗땅. 아.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 아래로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 뭉치들 위에 주저앉았다. 태섭이 내게 던지며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이거 내 놈 수준에 딱 맞는 쓰레기들이야.
그래, 박태섭. 내 눈에는 이게 쓰레기였겠지. 내가 버린 조강지처인 나처럼 너한테는 아무 가치 없는 쓰레기였겠지. 하지만 어쩌니 내가 버린 쓰레기통 속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었네. 그것도 아주 거대한 다이아몬드가. 눈물이 멈추고 웃음이 터져나왔다. 미친 듯한 웃음이 아니었다.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뜨겁고 묵직한 무언가가 식도로 넘어오는 기분이었다. 나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주워 모았다. 구겨지지 않게, 찢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펴서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헝클어진 머리에 눈물로 얼룩진 62세의 늙은 여자가 있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눈은 더 이상 절망에 빠진 눈이 아니었다. 두고 봐, 박태섭. 그리고 민지야, 철수야. 너희들이 버린 엄마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나는 가방을 품에 꼭 안았다. 마치 갓 태어난 내 아기를 안았을 때처럼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오늘 밤은 춥지 않을 것 같았다. 아니, 내일 아침이 오는 것이 이렇게 기다려진 적은 난생 처음이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귓가에는 빗소리가 아닌 태섭과 자식들이 땅을 치며 후회하는 통곡 소리가 미리 들려오는 듯했다. 나는 가방을 베개 삼아 누웠다. 딱딱하고 냄새나는 가방이었지만 그 어떤 최고급 라텍스 베개보다 편안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액정에 뜬 이름은 박태섭이었다. 심장이 다시 쿵쾅거렸다. 설마 그 사이에 안 건가? 내가 이걸 열어본 걸 눈치챈 건가? 아니면 또 다른 폭언을 퍼부으려고 전화한 건가?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김영숙. 너 나갈 때 혹시 내 골프채 가방 못 봤어? 베란다에 있던 거.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는 태섭의 목소리.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아직 모르는구나. 천만다행이다. 골프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챙겼어야죠. 이 여편네가 나가면서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고. 야, 끊어. 내 연녀. 아니, 미스 김이랑 찾아볼 거니까. 뚝. 전화가 끊겼다. 미스 김? 그래, 그 젊고 예쁜 미스 김이랑 열심히 찾아봐라. 내 인생의 진짜 홀인원은 이미 내 손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휴대폰을 끄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떠올랐다. 변호사? 아니, 그보다 먼저 가야 할 곳이 있다. 날이 밝자마자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채 모텔을 나섰다. 씻는 둥 마는 둥 했지만 발걸음만큼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다. 품에 안은 서류 가방이 혹시나 누가 체각이라도 할까봐 옷깃 안으로 단단히 여며 쥐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여의도에 있는 대형 증권사 본점이었다. 동네 지점은 못 믿어왔다. 행여나 소문이라도 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회전문 앞에서 경비원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낡은 카디건에 운동화, 헝클어진 머리. 영락없는 노숙자 행색이었으니 그럴만도 했다. 저기요, 할머니.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데가 아닌데요. 화장실 쓰시려면 저쪽 상가로 가세요. 경비원이 손으로 제지했다. 예전 같았으면 얼굴이 벌개져서 아니에요. 저 볼 일 있어요 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내 가방 안에 든 것은 이 빌딩 하나도 살 수 있을지 모르는 힘이었다. 화장실 가는 거 아니에요. 주식 확인하러 왔어요. VIP 상담실로 안내해 주세요. 내 입에서 VIP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자 경비원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비웃음이 역력했다. 아이고 할머니.
VIP실은 예약 없으면 못 가요. 그냥 저기 창구 가서 번호표 뽑으세요. 나는 대꾸하지 않고 태섭의 가방에서 주식 보관증을 꺼내 경비원 코앞에 들이밀었다. 이거 여기서 확인해 주는 거 맞죠? 금액이 좀 커서 창구에서는 곤란할 것 같은데. 경비원은 건성으로 서류를 보다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린 바이오 테크 10만 주. 그도 뉴스를 봤는지 아니면 증권가 밥을 먹는 사람이라 그런지 그린 바이오라는 이름에 침을 꿀꺽 삼켰다.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아, 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점장님께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쪽 소파에 앉으시죠. 커피라도 한 잔? 잠시 후 말끔하게 차려입은 40대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내려왔다. 지점장이었다. 그는 내 행색은 아랑곳하지 않고 허리를 90도로 굽혔다.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위층 펜트하우스 상담실로 모시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초라한 로파. 하지만 그 옆에 선 엘리트 지점장은 나를 마치 여왕벌 모시듯 쩔쩔매고 있었다. 돈의 위력이란 게 이런 거구나. 씁쓸하면서도 짜릿한 전율이 등골을 타고 올랐다. 상담실은 으리으리했다. 푹신한 가죽 소파에 앉자마자 최고급 차와 다과가 나왔다. 지점장은 떨리는 손으로 내가 건넨 주식 보관증과 신분증을 확인하고 전산 조회를 시작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정막을 채웠다. 잠시 후 지점장이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사모님, 이거 실물 증권 확인됐고요. 명의 개서만 하면 바로 거래 가능하십니다. 현재 장외 거래가 기준으로 16만 원 선에서 매수대기 물량이 넘쳐납니다. 만약 오늘 당장 처분하신다면. 그가 계산기를 두드려 내 앞에 내밀었다. 1, 10, 100, 1000만. 0의 개수를 세다가 숨이 막혔다. 160억? 어제 찜질방 갈 돈이 없어 모텔에서 쭈그리고 잤는데 160억이라니. 상장 후에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만 지금 매도하셔도 충분히. 어떻게 할까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태섭의 얼굴이 떠올랐다. 160억? 박태섭, 당신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야. 나는 눈을 뜨고 단호하게 말했다. 절반은 처분해서 현금으로 주세요. 나머지는 상장 때까지 가지고 있을게요. 그리고 세금 문제랑 자산관리 당신네 팀에서 비밀리에 전담해 줄 수 있죠? 가족들 모르게. 당연합니다. 저희 PB센터 최고의 팀을 붙여드리겠습니다. 세무, 법무, 부동산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오늘부터 사모님은 저희 지점 VVIP 중에서도 최상위 등급인 로열 프레스티지 고객이십니다. 은행을 나설 때 내 통장에는 숫자가 찍혀 있었다. 꿈이 아니었다. 나는 곧바로 택시를 잡아탔다. 버스비 아끼려고 새 정거장을 걸어 다니던 김영숙은 이제 없었다. 강원도 정선으로 가주세요. 예, 여기서요? 장거리라 요금이 꽤 나올 텐데요. 괜찮아요. 더블로 드릴 테니 최대한 빨리만 가주세요. 택시기사는 신이 나서 엑셀을 밟았다. 나는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주식은 확인했다. 이제 남은 건 땅이었다. 태섭이 산토끼도 안 지나갈 맹지라고 했던 그 땅. 정성군청 앞 부동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낡은 복덕방 문을 열고 들어가자 TV를 보던 중개인이 심드렁하게 쳐다봤다. 어떻게 오셨소? 전세방? 싼 건 없는데. 나는 말없이 가방에서 땅 문서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다.
이 땅 시세가 어떻게 되나 해서요.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중개인은 귀찮다는 듯 문서를 집어들더니 집원을 확인하고는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안경을 고쳤으며 지도를 펼쳤다. 산 24번지? 아니, 아줌마. 이 땅 주인이에요? 제 남편 명의인데 위임장 다 있어요. 저한테 다 넘긴 거라서요. 중개인이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손에 땀이 흥건했다. 아줌마, 아니, 사모님, 이거 지금 팔면 안 돼요. 아니지, 나한테 파슈. 내가 시세보다 더 쳐줄게. 그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뭔가 있다. 확실히 뭔가 있다. 솔직하게 말 안 해주시면 다른 부동산 갑니다. 내가 문서를 도로 집어넣으려 하자 그가 다급하게 막아섰다. 아이고, 그게 아니라 여기 이번에 리조트 들어오는 거 확정 났잖아요. 근데 리조트 진입로가 딱 여기를 통과해야 돼. 알바끼니 뭐니 말 많았는데 건설사에서 여기 매입 못하면 공사삽도 못 든다고 난리가 났어. 부르는 게 값이라고요. 지금 평당 500은 좋게 받을 텐데. 이게 몇 평이야? 3,000평? 세상에. 평당 500만 원. 3,000평이면 150억. 주식 160억에 땅값 150억. 합이 300억이 넘었다. 태섭이 쓰레기라며 던져준 가방 안에 300억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나는 헛웃음이 새어나오는 걸 참으며 부동산을 나왔다. 팔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건설사 담당자 직접 오라고 하세요. 서울로 올라오는 길 나는 휴대폰을 켰다.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찍혀 있었다. 태섭은 아니고 딸 민지였다. 엄마 어디야? 아빠가 골프채 못 찾아서 난리 났어. 혹시 엄마가 홧김에 가져가서 팔아먹은 거 아니지? 빨리 전화해. 팔아먹어? 고작 중고 골프채 몇십만 원짜리 때문에 도둑 취급을 해? 나는 민지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었다. 그리고 태섭의 번호도 아들 철수의 번호도 차례로 차단했다. 그 시각 박태섭은 고급 일식집 룸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30대 중반의 앳된 여자, 내연녀 미스 김이 앉아 콧소리를 내며 회를 집어먹고 있었다. 오빠 나 이번에 차 바꾸고 싶은데 친구들이 내 차 똥차라고 놀린단 말이야. 오빠 퇴직금 받았다며? 응? 태섭은 씁쓸하게 소주잔을 비웠다. 퇴직금이요? 평생 일해서 받은 돈이지만 이혼하면서 영숙에게 한 푼도 안 주고 지켜낸 돈이었다. 그런데 미스 김이 차를 사달란다. 벤츠 E클래스. 못해도 8천만 원은 줘야 한다. 아, 그게 아직 정산이 다 안 끝나서. 오빠 짠돌이네. 마누라 쫓아냈으면 이제 나랑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아참, 오빠 그 친구가 추천해준 코인인가 뭔가 그거는 어떻게 됐어? 대박 났다며? 태섭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사실 퇴직금 중 1억을 이미 친구가 권유한 가상화폐에 넣었다. 한 달이면 2배 된다는 말만 믿고. 그런데 어제부터 거래소 접속이 안 된다. 친구는 전화기도 꺼져 있다. 불안했다. 등골이 서늘했지만 미스 김 앞에서 내색할 수는 없었다. 잘 되고 있지. 조금만 기다려. 오빠가 차고 뭐고 다 해줄게. 진짜지? 오빠 최고. 그리고 나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파티하는데 카드 좀 빌려주라. 내가 기 좀 살게. 태섭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주었다. 괜찮아. 코인 대박 나면 이까짓 거 껌값이지. 그리고 영숙이 그 여편네한테 준 쓰레기 주식들, 그거 다 휴지 조각이니까 아까울 거 없어. 나는 새 인생 사는 거야. 태섭은 자신에게 최면을 걸 듯 술을 들이켰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버린 쓰레기가 로또가 되어 영숙의 품에 안겨 있고 자신이 쥐고 있는 황금은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을. 다음 날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백화점 명품관. 평생 문턱 한 번 넘어본 적 없는 곳이었다. 직원이 나를 보며 흠칫했지만 나는 어제 은행에서 발급해준 VVIP 블랙 카드를 손에 쥐고 있었다. 여기 마네킹이 입고 있는 옷 위아래로 다 주세요. 사이즈는 저한테 맞춰서. 네. 아, 고객님. 가격표 안 봐요. 제일 좋은 거, 제일 비싼 걸로. 신발, 가방까지 싹 다. 그리고 미용실 예약도 잡아줘요. 최고 원장님으로.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바뀌어 갔다. 칙칙했던 피부는 마사지와 메이크업으로 윤기가 흘렀고 희끗희끗하던 머리는 우아한 볼륨 펌과 짙은 갈색 염색으로 세련되게 변했다. 몸빼 바지 대신 고급스러운 실크 원피스와 캐시미어 코트를 걸쳤다. 발에는 낡은 운동화 대신 굽 높은 가죽 구두가 신겨졌다. 또각 구두 굽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변신을 마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낯선 여자를 보았다. 40년 동안 부엌대기로 살았던 김영숙은 없었다. 우아하고 기품 있는 성공한 중년의 여인이 거기 서 있었다. 사모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직원의 칭찬이 빈말로 들리지 않았다. 돈이 좋긴 좋구나. 사람이 달라 보이는구나. 쇼핑을 마치고 백화점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창밖으로 익숙한 얼굴들이 지나가는 게 보였다. 딸 민지와 며느리였다. 둘이서 쇼핑백을 하나씩 들고 킬킬거리며 웃고 있었다. 형님, 어머님 쫓겨나시고 아버님 성질 더러워져서 죽겠어요. 근데 유산은 우리한테 오겠죠? 당연하지. 그 여우 같은 년한테만 안 뺏기면 돼. 엄마는 뭐 어디 가서 식당 일이나 하고 있겠지.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들의 대화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선글라스를 고쳐 썼다. 그리고 여유롭게 커피 잔을 들어 올렸다. 그래, 마음껏 웃어더라. 너희들이 들고 있는 그 쇼핑백, 내 가방 끈 하나 값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될 날이 머지 않았으니까. 그때 내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은행 PB 센터장에게서 온 것이었다. 사모님, 요청하신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팀 선임 완료되었습니다. 남편분과의 재산 분할 재청구 및 위자료 청구 소송, 그리고 자녀분들에 대한 부양료 반환 청구 소송 준비 끝났습니다. 언제든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나는 입꼬리를 올렸다. 시작해볼까? 사냥. 한편 태섭은 식은땀을 흘리며 은행 ATM 기계 앞에 서 있었다. 잔액 부족 뭐? 아니, 2억이 다 어디 갔어? 미스 김이 쓴 카드값 명세서가 손에 들려 있었다. 하루 만에 3천만 원. 명품 가방, 호텔 스위트룸 결제, 친구들 술값. 이 여자가 미쳤나? 태섭이 분노에 차서 미스 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로는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다. 설상가상으로 친구 녀석의 코인 거래소 사이트는 서비스 종료라는 문구만 띄운 채 사라져버렸다. 태섭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그때였다. 태섭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태섭이 신경질적으로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박태섭 씨 되십니까? 법무법인 정의에서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무슨 일로? 김영숙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귀하가 김영숙 씨에게 지급한 위자료 서류 가방에 대한 기망행위 및 재산 은닉, 그리고 과거 가정폭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가져왔습니다.
아, 그리고 현재 거주 중인 이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신청도 완료되었습니다. 뭐라고? 가압류? 기망행위? 그게 무슨 개소리야? 그리고 영숙이가 변호사를 샀다고? 그 거지 같은 여편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변호사는 피식 웃으며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사모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태섭은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가 건넨 쪽지를 받아들었다. 거기에는 영숙의 우아한 필체로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쓰레기 가방 300억짜리더라. 잘 먹을게 여보. 300억? 태섭의 눈이 뒤집혔다. 숨이 턱 막히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태섭은 가슴을 부여잡고 현관 바닥에 꼬꾸라졌다. 쓰러진 그의 시야 흐릿하게 아파트 거실 TV 화면이 들어왔다. 뉴스였다. 그린 바이오테크 상장 첫날 따상 기록. 주가 폭등 강원도 정선 리조트 개발 본격화. 땅값 천정부지. 안 돼. 내 돈. 태섭의 절규가 텅 빈 아파트에 메아리 쳤다. 하지만 그를 일으켜 세워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40년간 그를 지탱해주던 아내는 이제 300억 자산가가 되어 가장 높은 곳에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머, 쟤 김영숙 아니니? 식당 설거지하러 다니느라 동창회비도 못 낸다더니. 세상에, 저거 입은 코트 좀 봐. 밍크야? 설마 저 차에서 내린 게 영숙이라고? 얘들아, 오랜만이다. 오늘 밥값은 내가 미리 계산해뒀으니 메뉴판 가격 보지 말고 마음껏 시켜. 영숙아,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로또라도 맞은 거야?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대박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호텔 연회장 문이 열리고 내가 들어서자 시끌벅적하던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나를 향해 꽂혔다. 그 시선들 속에는 경악, 질투,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마치 내 승전가처럼 들렸다. 예전 같았으면 구석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눈치나 봤을 것이다. 영수가 너네 남편 사업 망했다며? 아직도 그 좁은 아파트 사니? 라는 친구들의 비아냥을 애써 못 들은 척하며 쓴 소주만 들이켰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나는 연회장 정중앙 가장 상석인 테이블로 다가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어머, 영수가. 너 피부가 왜 이렇게 고와졌니? 옷도 이거 신상 아니야? 학창 시절부터 나를 은근히 무시하던 미자가 슬금슬금 내 옆으로 다가와 코트 자락을 만지작거렸다. 나는 우아하게 찻잔을 들며 미소를 지었다. 남편 정리하고 나니까 얼굴이 피네. 역시 여자는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최고의 보약인가 봐. 남편 정리? 너 이혼했어? 아니 근데 돈은 어디서? 위자료 좀 받았어. 전 남편이 아주 큰 선물을 주고 갔거든. 나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300억. 그 액수를 굳이 입 밖으로 꺼낼 필요도 없었다. 내 여유로운 태도와 몸에 걸친 것들이 이미 내 위치를 증명하고 있었으니까. 뷔페 음식을 접시에 담는 둥 마는 둥하던 친구들이 내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영수가 나 요즘 힘든데 밥 한번 사주라. 우리 아들 취직 자리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 전화조차 피하던 인간들이었다. 돈 냄새를 맡고 파리떼처럼 꼬이는 꼴을 보니 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나는 그 상황을 즐겼다. 그래,
조만간 골프나 한번 치러 가자. 라운딩 비용은 내가 낼게. 어머, 진짜? 나 골프채 새로 샀는데. 그때 내 핸드폰이 진동했다. 차단하지 않은 유일한 번호, 김앤장 변호사였다. 사모님, 박태섭 씨가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상황이 아주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우다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합니다. 나는 와인잔을 들어 건배 제의를 했다. 자, 다들 잔들어. 우리의 찬란한 노후를 위하여. 위하여. 건배 소리가 화려하게 울려 퍼지는 그 시각, 박태섭은 지옥 한가운데 있었다.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박태섭이야. 내 돈 내놔. 내 돈. 대학병원 응급실 바닥을 뒹굴며 태섭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링거줄이 엉키고 환자복이 땀에 젖어 볼품없는 꼴이었다. 그를 제지하는 보안요원 2명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치료비 정산 안 하시면 퇴원 못 하십니다. 간호사가 영수증을 흔들며 소리쳤다. 태섭은 멍한 눈으로 영수증을 바라보았다. 응급실 이용료, MRI 촬영비, 1인실 입원비, 합계 250만 원. 내가 돈이 왜 없어? 지갑, 내 지갑 어디 갔어? 태섭은 주머니를 뒤졌다. 없었다. 옷장을 뒤졌다. 없었다. 기억이 났다. 쓰러지기 직전 미스 김이 집에 있었다. 그리고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 희미하게 들렸던 하이힐 소리와 누군가 자신의 주머니를 뒤지던 느낌. 미스 김. 이 도둑년. 태섭은 떨리는 손으로 병원 원무과 전화기를 빌려 카드사 ARS에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의 카드는 도난 분실 신고로 정지된 상태이며 한도 초과로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최근 거래 내역 명품관 1,500만 원, 중고차 매매단지 5천만 원. 으악! 태섭은 수화기를 집어던졌다. 미스 김이 자신의 카드를 들고 튀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잠적해버린 것이다. 남은 건 빈털터리 몸뚱이와 300억을 날렸다는 절망감뿐이었다. 전화 좀 씁시다. 태섭은 원무과 직원에게 사정해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 민지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민지야. 나다. 아빠다. 아빠가 지금 병원인데. 아빠 지금 어디야? 엄마가 300억 부자라는 게 진짜야? 다짜고짜 돈 이야기부터 꺼내는 딸의 목소리에 태섭은 말문이 막혔다. 그래. 그 가방 안에 주식이랑 땅 문서가. 민지야, 일단 와서 병원비 좀 내줘라. 아빠가 지금 지갑을 잃어버려서. 아니, 아빠는 지금 그게 중요해? 엄마가 그 돈 들고 잠적했다며. 아빠가 멍청하게 그걸 다 줬다며. 미쳤어? 노망 났어? 야, 이년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말을 그따위로 해. 당장 와서 병원비 내.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겼다. 다시 걸어보았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삐소리 후 라는 안내음만 들려왔다. 차단당했다. 아들 철수에게 걸었다. 역시나 받지 않았다. 태섭은 병원 로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차며 그를 피해갔다. 냄새나고 돈 없는 노인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이 김여사 밥상 차려 라고 큰 소리치던 가장의 권위는 온데간데 없었다. 김영숙. 그래, 영숙이는 내 전화를 받아줄 거야. 우린 부부잖아. 40년을 살았잖아. 태섭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니 뻔뻔하게도 영숙에게 걸려고 했다. 하지만 영숙의 번호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항상 단축번호 1번이었으니까. 번호를 외울 필요가 없었으니까. 이보시오. 경찰 좀 불러주시오. 내 아내가 돈을 훔쳐서 도망갔소. 300억을 훔쳐갔다고. 태섭의 악다구니에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하지만 경찰 조회 결과는 태섭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할아버지, 조회해 보니까 이혼 숙려 기간도 끝났고 법적으로 남남이신데요. 그리고 재산 분할 소송 중이라는데 이건 민사라 저희가 개입 못합니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세요. 병원에서 쫓겨난 태섭은 12월의 칼바람 속에 내던져졌다. 얇은 환자복 위에 누가 버리고 간 낡은 점퍼 하나를 걸친 채였다. 갈 곳이 없었다. 아파트는 가압류가 걸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배가 고팠다. 편의점 앞을 서성이다 유통기한 지난 빵을 버리는 알바생을 보고 침을 삼켰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거지가 된 것이다. 한편 동창회를 마친 나는 호텔 스위트룸으로 올라왔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앞에 섰다.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사모님, 따님과 아드님이 로비에 와 있습니다. 올려보낼까요?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호텔 직원의 목소리.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머금고 피식 웃었다. 아니요. 잡상인들이니 내쫓으세요. 경찰 부르셔도 됩니다. 엄마, 나야 민지. 문 좀 열어봐. 우리 할 얘기 있잖아. 호텔 로비에서 민지와 철수가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들은 내가 이 호텔 장기 투숙을 끊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손자 보고 싶지 않으세요? 철수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들의 목소리. 옛날 같았으면 맨발로 뛰어나가 맞이했을 내 새끼들. 하지만 지금은 그 목소리가 징그럽게만 들렸다. 내가 식당 일하며 관절염으로 고생할 때 약 한 번 사다 준 적 없는 자식들이었다. 아빠 눈치 보느라 명절에도 나만 부엌에 처박아 두고 자기들끼리 텔레비전 보며 낄낄대던 것들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들어 로비 프런트에 연결했다. 거기 소란 피우는 사람들, 내 변호사 명함 한 장씩 주고 보내세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한다고 전하시고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300억. 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였다. 남편을 괴물로 만들고 자식들을 거지로 만들고 나를 여왕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 여왕놀이가 싫지 않았다. 아니, 이제야 내 인생을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서울에서 가장 비싸다는 아파트 한남 더 힐 펜트하우스 계약을 하러 갔다. 사모님,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보안이 철저해서 잡상인이나 귀찮은 가족분들도 절대 얼씬 못합니다. 중개인의 말에 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꾀죄죄한 점퍼를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노인. 경비원들에게 팔이 붙잡혀 끌려나가고 있는 남자. 박태섭이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찾아온 모양이었다. 영수가, 여보, 나야, 나 태섭이. 아이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만나줘. 태섭이 내 차 검은색 벤츠 마이바흐를 알아보고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건장한 경호원들이 그를 가로막았다. 비켜. 내 아내야. 내가 저 여자 남편이라고. 나는 차 창문을 아주 조금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만 내렸다. 태섭이 그 틈으로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다. 여보, 나 배고파. 밥 한 끼만 줘. 우리 40년 정이 있잖아. 응? 그 가방,
내가 실수로 준 거 알잖아. 나는 선글라스를 낀 채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아저씨, 누구세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뭐, 영수가, 나야, 내 남편. 제 남편은 40년 전에 죽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건 쓰레기통 뒤지는 노숙자 같은데. 기사님, 출발하세요. 냄새나서 머리가 아프네요. 안 돼. 영수가, 가지마. 돈 내놔. 내 돈 300억 내놓으라고.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다. 백미러 속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는 태섭의 모습이 멀어져 갔다. 그 옆으로 내 자식들이라는 민지와 철수가 달려와 태섭을 일으키기는커녕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모습이 보였다. 내가 아빠 편들어서 엄마가 삐진 거잖아. 누나가 아빠 꼬셔서 이혼하게 만든 거 아니야? 콩가루 집안. 딱 그 꼴이야. 나는 창문을 닫고 편안하게 시트에 기대 앉았다. 김비서, 오늘 저녁은 스테이크로 하지. 아주 핏기 도는 레어로.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나는 태섭을 완전히 말려 죽일 생각이었다. 단순히 돈을 못 갚게 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그가 가진 알량한 자존심, 마지막 남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까지 철저하게 짓밟아줄 계획이었다. 그때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모님, 박태섭 씨가 사채를 썼더군요. 그것도 악질 사채업자 돈을요. 미스 김 찾겠다고 흥신소 비용이랑 생활비 명목으로 빌린 모양인데 그 채권 우리가 사들릴까요? 나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사세요. 원금의 2배를 줘서라도 사세요. 이제부터 내 남편의 빚쟁이는 바로 나니까.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돈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제 콩팥이라도 팔라면 팔겠습니다. 콩팥? 그 썩어 문드러진 간이랑 콩팥을 어디다 써? 사장님이 널 직접 보시겠다고 하니 잔말 말고 따라와. 사장님이요? 저는 그냥 생활비 좀 빌린 것뿐인데. 이거 놓으세요. 끌고 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대박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에게 양팔이 들린 채 박태섭은 질질 끌려갔다. 퀴퀴한 지하실로 끌려갈 줄 알았는데 그들이 향한 곳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태섭은 오줌을 지릴 뻔했다. 대체 어떤 거물 사채업자길래 이런 데서. 들어가. 사내들이 태섭을 사무실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고급 대리석 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태섭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벌벌 떨었다. 회장님 모셔왔습니다. 또각. 하이힐 소리가 태섭의 귓가로 다가왔다. 익숙한 리듬이었다. 태섭은 설마 하는 마음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크리스털 잔에 붉은 와인을 흔들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왔니? 여보. 영수가? 태섭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내 아내, 아니 전처 김영숙.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찜질방 갈 돈이 없어 길바닥에 나앉았던 그 여자가 지금 사채업계의 큰 손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회장님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왜 여기 있어? 이 사채업체 사장이 너야? 정확히 말하면 내가 빌린 그 악질 사채업체의 채권을 내가 몽땅 인수했어. 그러니까 이제 내 채권자는 나야, 박태섭 씨. 나는 서류 봉투 하나를 태섭의 얼굴에 던졌다. 원금 5천, 이자 포함해서 1억. 당장 갚아. 1억? 우리가 남이야?
부부끼리 무슨 이자를 받아.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준 가방이 300억이라며. 그럼 내 빈 1억 정도는 그냥 퉁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태섭은 상황 파악을 못하고 뻔뻔하게 대들었다. 나는 와인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차갑게 웃었다. 퉁쳐? 누가 누구 마음대로? 법적으로 우린 남남이야. 그리고 그 가방 내가 위자료라며 준 거잖아. 이미 내 재산이야. 내 돈으로 내 빚을 왜 갚아주니? 이 독한 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입 닥쳐. 내가 소리를 지르자 태섭이 움찔하며 어깨를 움츠렸다. 40년 동안 너한테 개무시당하면서 산 내가 독한 년이면 마누라 내쫓고 내연녀랑 뒹굴다 사기당한 넌 뭐니? 쓰레기? 아니, 쓰레기도 재활용은 돼. 넌 폐기물이야.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엄마, 엄마, 어머니, 저희 왔어요. 철수예요. 민지와 철수, 그리고 며느리까지.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처럼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경호원들이 막아서려 했지만 나는 손짓으로 그들을 들여보내라고 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끝장을 볼 생각이었으니까. 자식들은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엎어져 있는 태섭을 보고 흠칫 놀랐다.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나를 향해 달려와 무릎을 꿇었다. 엄마, 보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핸드폰은 왜 꺼놨어? 민지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더럽다는 듯이 손을 탁 쳐냈다. 누구세요? 아, 며칠 전에 호텔 로비에서 난동 피우던 잡상인들인가? 엄마, 왜 그래? 나 민지야, 엄마 딸. 우리가 잘못했어. 아빠가 시켜서 그런 거야. 아빠가 엄마 내쫓으라고 막 협박해서 우린 어쩔 수 없이. 민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옆에 있던 철수도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재산 안 물려준다고 해서. 저희도 피해자예요. 저 늙은이가 노망이 나서 엄마를 버린 거지. 우린 엄마밖에 없어요. 바닥에 엎어져 있던 태섭이 기가 막히다는 듯 고개를 쳐들었다. 아, 이 싼 것들아. 너희가 뭐? 아빠한테 냄새난다고 요양원 보내자고 모의하던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내 탓을 해? 아빠가 먼저 그랬잖아. 엄마 내쫓고 그 젊은 년이랑 살겠다고. 가족? 아니, 이건 콩가루도 아까운 시궁창이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꼴을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기는커녕 내가 저런 것들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싶어 자괴감이 들었다. 조용히 해. 내가 탁자를 내리치자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나는 리모컨을 들어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켰다. 너희가 몰랐다 시켰다고? 내가 증거 하나 보여줄까? 치직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내가 집에서 쫓겨나기 일주일 전 안방에 몰래 켜두었던 녹음기였다. 녹음 파일 재생 민지 목소리. 아빠, 엄마 언제 내보낼 거야? 나 친구들한테 엄마 식당 일한다고 말하기도 쪽팔려. 빨리 이혼하고 재산 정리해서 나 가게나 하나 차려줘. 철수 목소리. 누나 말이 맞아. 엄마 있으면 집안 분위기만 우중충하고. 아빠, 이번에 퇴직금 받으면 엄마한테 한 푼도 주지 말고 그냥 내보내요. 어차피 엄마 갈 데도 없잖아. 며느리 목소리. 아버님, 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것보다 그냥 이혼하시는 게 깔끔하죠. 부양비 안 들어도 되고. 태섭 목소리. 그렇고 말고. 내가 이번에 서류 가방 하나 줄 테니까 그거 받고 떨어지라고 하면 돼. 흐흐흐. 녹음이 끝났다. 정막이 흘렀다. 민지와 철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파르르 떨렸다. 태섭은 고개를 푹 숙이고 땅바닥만 쳐다봤다. 들었니?
이게 너희들의 진심이야. 쪽팔리다, 우중충하다, 돈 주지 마라. 내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 나는 서류철을 하나 더 꺼내 던졌다. 이건 부양료 청구 소송 취하 조건 및 친권 포기 각서야. 여기 도장 찍어. 그러면 너희가 나한테 빌려간 돈, 그리고 너희들 사업 자금 대준 거 법적으로 청구 안 할게. 대신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 장례식장에도 오지 마. 어머니. 철수가 울먹이며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다. 도장 안 찍으면 지금 즉시 압류 들어간다. 너희 집, 차, 월급 통장까지 싹 다. 내가 김앤장 변호사 쓴 거 알지? 너희가 이길 확률은 0%야. 철수와 민지는 서로 눈치를 보더니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잡았다. 그들에게 엄마는 돈이었다. 돈이 안 나온다면 빚이라도 피해야 했다. 그 얄팍한 계산속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각서에 서명했다.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자식들이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이제 남은 건 태섭뿐이었다. 자,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 여보. 나는 태섭 앞으로 다가갔다. 구두굽으로 그의 손등을 지그시 밟았다. 으악, 아파. 영수가, 나 좀 살려줘. 나갈 데도 없어. 고시원비도 없어. 없으면 벌어야지. 사지 멀쩡하잖아. 나는 경호원에게 눈짓했다. 경호원이 태섭을 일으켜 세우고는 낡은 작업복 조끼를 입혔다. 등 뒤에는 신용회복위원회 공공근로가 아닌 김영숙 재단 화장실 청소라고 적혀 있었다. 내 건물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 월급은 최저시급으로 쳐서 빚에서 깔 거야. 1억 다 갚으려면 한 20년 걸리려나? 밥은 줄게. 예전에 당신이 나한테 던져주던 식은 밥이랑 김치 쪼가리. 그거 내가 도시락으로 싸줄게. 뭐? 내가 이 나이에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내 건물에서? 싫으면 지금 당장 콩팥 떼러 가든가. 선택해. 태섭은 털썩 주저앉았다. 자존심? 그런 건 이미 사채업자에게 끌려올 때 다 사라졌다. 살기 위해서는, 밥을 먹기 위해서는 전처의 건물에서 변기를 닦아야 했다. 그것이 그가 40년간 아내를 부려먹은 대가였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제 발로 걷어찬 벌이었다. 알았어. 할게. 청소할게. 밥만 줘. 제발 밥만. 태섭이 비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액체가 그의 얼굴을 뒤덮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뒤돌아섰다. 통쾌할 줄 알았다. 속이 시원할 줄 알았다. 그런데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서늘했다. 40년의 세월이 고작 이런 결말이라니.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나는 이제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으니까. 김 실장, 이 사람 데려가서 빗자루 쥐어줘. 그리고 식사는 구내식당 말고 남은 잔반 처리하는 곳에서 해결하게 해. 마지막 자비심마저 거두었다. 그에게 자비는 사치였다. 태섭이 끌려나간 후 나는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였다. 비서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이사장님, 다음 스케줄입니다. 다시 봄 재단 설립식이 1시간 뒤에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사장님의 연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봄. 내가 만든 재단의 이름이었다. 나처럼 늙고 병들고 버림받은 여성들이 다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곳. 태섭과 자식들에게 복수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내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쓰고 싶었다. 300억이라는 돈이 나에게 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나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검은색 정장 위에 화사한 스카프를 둘렀다.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니었다. 나는 김영숙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겨울이 찾아왔지만 내 인생은 이제 완연한 봄이었다. 서울 도심 한복판, 5층짜리 아담하지만 세련된 벽돌 건물. 입구에는 재단법인 다시 봄이라는 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이사장님, 오늘 무료 급식 봉사 예정보다 인원이 많이 몰렸습니다. 쌀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걱정 마요, 김 국장. 내가 어제 미리 20포대 더 주문해 놨으니까 창고 확인해 봐요. 그리고 오늘 오신 어르신들 가실 때 따뜻한 떡이라도 하나씩 쥐어드리라고 했죠? 네, 역시 이사장님 꼼꼼하신 건 못 당해냅니다. 나는 직원들과 웃으며 바쁘게 움직였다. 예전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하느라 텄던 손이 이제는 어려운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손이 되었다. 300억이라는 거액은 내 통장에만 머물지 않았다. 나는 그 돈의 절반을 털어 건물을 사고 재단을 세웠다. 갈 곳 없는 독거노인들, 이혼하고 자립하려는 중년 여성들을 위한 쉼터와 교육센터였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덕분에 저도 바리스타 자격증 따고 새 인생 살아요. 아유, 별 말씀을요. 다 본인이 노력하신 덕분이죠. 사람들의 감사 인사를 받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차오르는 기분이었다. 돈으로 명품을 사고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좋았지만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준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기쁨이었다. 나는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다. 한편 같은 건물 지하 1층, 습하고 어두운 기계실 옆 화장실. 박태섭은 고무장갑을 낀 채 변기를 닦고 있었다. A씨, 누가 이렇게 더럽게 썼어? 퇴! 태섭은 습관적으로 바닥에 침을 뱉으려다 멈칫했다. 지난번에 침 뱉는 걸 CCTV로 들켜 심할서를 쓰고 월급에서 벌금이 까였던 기억이 났다. 그는 억지로 침을 삼키며 솔질을 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1년 전만 해도 소파에 누워 물 떠와라, 재떨이 비워라 호령하던 그였다. 어이, 박씨 아저씨, 여기 냄새나잖아. 락스 좀 팍팍 써요. 젊은 관리소장이 지나가며 핀잔을 주었다. 태섭은 반사적으로 허리를 굽혔다.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존심? 그런 건 개나 저버린 지 오래였다. 태섭의 점심시간. 그는 비상계단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도시락을 열었다. 밥과 김치, 그리고 멸치볶음 조금. 영숙이 약속대로 매일 싸주는 도시락이었다. 처음에는 이딴 걸 어떻게 먹어? 라며 집어 던졌지만 배고픔 앞에는 장사가 없었다. 이제는 밥알 하나라도 흘릴까봐 조심조심 씹어 넘겼다. 밥을 먹으며 태섭은 위층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다. 영숙의 목소리였다. 당당하고 활기찬 그 목소리. 40년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톤이었다. 내가 저 여자를 저렇게 빛나게 해줄 수도 있었는데.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다. 돈 300억을 뺏긴 것보다 더 사무치는 건 자신의 곁을 지켜주던 유일한 내 편을 잃었다는 상실감이었다. 내연녀 미스 김은 돈 떨어지자마자 도망갔고 친구들은 전화를 피했다. 그가 아플 때 죽을 끓여주고 냄새나는 양말을 빨아주던 건 오직 영숙뿐이었다. 꺼이꺼이. 태섭은 목이 메어 밥을 넘기지 못하고 울었다. 식은 밥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자신이 버린 것이 쓰레기 가방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그 자체였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자식들의 삶도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딸 민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당했다. 처갓집 재산 노리고 결혼했는데 빈털털이라니 사기 결혼이다라는 게 이유였다. 민지는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쫓겨나 마트 캐셔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 가끔 영숙의 재단 근처를 서성거렸지만 접근 금지 명령과 경호원들의 눈빛이 무서워 다가가지도 못했다. 아들 철수는 빚을 갚기 위해 배달 대행 일을 시작했다. 오토바이를 타다 넘어져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병원비가 아까워 파스만 붙이고 다녔다. 비 오는 날이면 욱신거리는 다리를 두드리며 엄마한테 그러지 말걸. 그냥 효도하는 척이라도 할걸. 일하며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버스는 이미 떠난 뒤였다. 오후 3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다. 나는 업무를 마치고 건물 1층에 있는 카페 테라스에 앉았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과 각 구운 스콘. 그리고 내 무릎 위에는 낡은 서류 가방 대신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 잠들어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빗자루질을 하며 건물 앞을 청소하는 태섭의 모습이 보였다. 앙상하게 마른 몸, 구분 등 희끗희끗한 머리. 1년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태섭이 유리를 닦다가 카페 안에 있는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걸레를 든 손을 멈추고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이내 고개를 푹 숙이고 다시 바닥을 쓸기 시작했다. 나에게 다가올 용기조차 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사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나는 그를 보며 연민도 분노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함. 그것이 나의 복수이자 나의 평온이었다. 이사장님, 다음 달 잡지 인터뷰 일정 잡혔습니다. 제목이 황혼의 반란 그리고 아름다운 비상이라는데 괜찮으시죠? 비서가 다가와 물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비상? 아주 마음에 들어. 나는 커피 잔을 들어 입가에 가져갔다. 쌉싸름하면서도 고소한 향기가 코끝을 맴돌았다. 40년의 긴 터널을 지나 나는 드디어 나만의 햇살 아래 서 있었다. 남편도 자식도 아닌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사는 삶. 이것이야말로 그 낡은 서류 가방이 내게 준 진짜 100억의 가치가 아닐까? 바람이 불어왔다. 차가운 겨울바람이었지만 내 뺨에 닿는 느낌은 더없이 시원하고 상쾌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영수가 참 잘 살았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잘 살자. 나는 나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어디선가 꽃내음이 나는 것 같았다. 진짜 봄이 오고 있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